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설 명절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 네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만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얼굴 표정 굉장히 좋으십니다. 네. 예, 그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시고 더 마음이 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설 명절을 앞두고 예. 전통시장, 저희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에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셨고 아하.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큰 힘 보태주시고 가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입니다. 예. 설 잘 못 보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설 내내 이게 당에 충성을 했는데 경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창피합니다. 네, 석자로 이제 그래서 컷 일단은 뭐 좀 오프라는 기분 표현인데. 업 시키려고 하는데요. 예, 예. 서운함은 감출 수가 없네요. 그래서 뭐 설 잘 보내셨어요라고 물어봤을 땐 예. 제가 잘 보냈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전 솔직한 사람입니다. 예. 못 보냈습니다. 한판 승부에서 자주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황색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허나 개혁신당 인재영입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개혁신당. 예, 개혁신당. 허은아입니다. 예. 이준석의 개혁신당. 개혁신당. 허은아의 개혁신당. 허나 개혁신당.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래도 예. 개혁신당입니다. 유명해요. 네. 예, 개혁신당 최고위원 인재영입 위원장. 개혁신당. 네. 예능감도 있으시네. 자, 우리 박성태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용주 지금 부대변인이 예. 사실 뭐 민주당 입장으로 당연히 당원이니까 여러 방송에서 많이 활약을 했는데 이번에 또 예. 그렇게 돼서 진보 참칭 패널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눈치가 보여요? 장성철 소장과 둘이 딱 팀으로 짜서 이거 또 이게 그렇게 청진 되지 소리 않을까 되면 안 생각합니다. 되는데. 아, 이제 뭐 당에서 이미 다 끝난 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영희 인재영입 위원장이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이거 않아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눈빛이 그러면 예사롭지 물밑 협상을 않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 프로그램 같이 한번 해봤는데 저희 개혁신당하고 딱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안 된다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당직마저 이거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근 지금 부대변인인데. 상근 부대변인인데 예. 그 이제- 경선의 기회조차 못 얻은 상근 부대변인. 예, 지금 이제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약간 컷오프 재심 신청하셨죠? 했었죠. 아. 근데 했었는데 여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봐서는 제가 당에만 충성했나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을 못했나 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도 있어서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이 걸어온 정치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설 내내 돌아만 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이 딱 그 서영주 대변인이 딱 말씀하는 거 보고 딱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정치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하신 것 같아. 어떤 생각이죠? 친근하길 잘했다. 아닙니다. 예,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왜냐면 우리 방송을 성진이 워낙이나 오래 같이 해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좀 경선의 기회가 만약 주어졌다면 언론의 또 주목도나 인지도가 워낙이나 높은 정치인이고 또 지역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예. 일단 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이끄는 당 대표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예. 본인이 예비 후보로 있는 예. 지역구에 와서 같이 시장도 돌고 같이 지금 논 건 업돼 아닙니다. 있어요. 아, 업돼 그렇군. 있어요. 그 마음 너그럽군요, 그죠? 마음의 네. 곡간이 너그러워요. 얼굴이 그냥 화내요. 아니 뭐좀 한번 화나면 대기실부터 계속 웃고 저는 있더라고요. 나는 화가 나고 화가 되게 났고 화나고. 환화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4월 총선이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일단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운동권 청산, 586 청산을 내걸은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검사 독재 청산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인이 검사 독재 청산 이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독재가 사실이었으면 지금 감옥에 계실 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까지 했었는데 자 일단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뭐라고 보시는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김병민 전 최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그만 싸우랍니다. 그만 싸워라. 예. 옛날부터 그만 싸워라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번엔 조금 더 심해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제발 좀 그만 싸워라. 그리고 이래라. 그래서 이래라. 저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그만 싸우라로 하겠습니다. 정말 그만 다닐 싸워라. 때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주신 얘기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그 시장에 가셔서도 들었단 시장에 말이에요. 가서도 그만 마찬가지고 싸워라. 아마 이거는 저뿐 아니라 어. 지역에서 정치를 하면서 도시는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이 들을 겁니다. 그 언론의 영향이 있는 건 우리가 싸우는 모습만 중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박성택 실장님.
반성해 주세요. 싸우지 말아요 우리. 저는 싸우지 말자, 총산 때려잡자 이런 거 그만합시다라고 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김병민 최고위원이 정말 대단한 게 당 비대위원장이 비상식이어서 또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해서 총선의 시대 정치는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싸우지 마라. 내가 들은 민심은 싸우지 말아야 다. 야. 저는 소신 있는 자세 광진이 아주 높게 단수인가? 평가합니다. 단수. 예.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주제가 대통령 단순히 KBS 않았어요. 대담이어서 그만 싸워라. 그만 싸워라. 그만 싸워라. 자, 우리 허은하 개혁신당 인재영입 위원장께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예, 개혁. 지금 뭐 싸우지 말아도 정치 개혁의 하나일 테고 국민들께서는 양 기득권에 지쳐 계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이라는 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득권을 가지고 본인들끼리 가졌던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뭐 운동권 청산이나 검사 독재 청산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민생이랑 사실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청산해야 되는 분들이지만 우리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시대 정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둘 다 그냥 기득권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득권들끼리 그 기득권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것들을 깨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젊은 개혁신당. 정치인이신데. 젊은 정치인. 아니 허은하 제가 인재영입 들어갈 위원장이 수가 말씀을 하니까 가장 공감하신 분이 우리 서영주 대변인. 자, 그래서 왜 이번 자꾸 선거에 우려파? 검사 독재 청산 공감하십니까? 당대표가 말씀하신. 나름대로 양 당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잡은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견 있겠죠. 뭐 운동권 청산 부분도 존재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또 바라는 국민층이 있을 거예요. 검사 독재 청산 이것도 바라는 층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프레임은 아까 김병민 최고도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국민들은 말하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 좀 싸워라. 일 좀 해라. 그 결과물은 뭐겠어요? 야, 나 좀 먹고 살게 좀 니들 좀 편하게 일 맡겨놨으면 일 좀 해야지. 왜 니들은 일 안 하고 싸움만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거를 한 단어로 하면 공정 같아요. 공정. 그러니까 기득권이죠. 결국엔 기득권을 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지 말고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러니까 운동권도 그렇잖아요. 운동권 청산도 운동권이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화돼서 공정하지 않게 독식해 왔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얘기고 검사 독재도 그렇습니다. 검찰 권력을 가지고 누구나 평등하게 수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편중되게 수사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대 정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좀 공정하게 좀 공정이다. 해라.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이제 좀 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민심을. 약간 메시지가 네, 박 실장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영주 대변인이 당의 입장에서 설파를 하고 좀 쉴드 치기 힘든 거는 약간 돌려서 그래도 쉴드 치고 날 그랬었는데 버렸잖아. 날 버렸잖아. 지금은 저랑 비슷한 무당의 관조자적 입장에서 그러지 평론하는 않습니다. 느낌이 저는 조금 나요. 민주당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뼛속까지 민주당. 아니, 의견은 제가 앞서 개혁신당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개혁신당. 제가 하나예요. 들으면서도 좀 놀란 게 사실 이 공정이라는 게 21대에서 민주당을 공격할 때 썼던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윤석열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화두를 국민들은 던지고 있어요. 아, 그 21대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도 22대도 공정이 화두가 될 그리고 것이다. 여야가 결국에는 그 어떤 공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반성들은 정치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 개혁 제대로 하는 개혁신당밖에 없습니다. 그 두고 봐야지. 공정한 것. 아직 통합 공간이도 안 됐죠. 예. 뭐 자, 좋습니다. 자, 이런 국민만을 상황에서 위해,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KBS 대담을 했습니다. 100분 동안 이제 녹화한 내용을 이제 7일 저녁에 10시에 이제 방영을 했습니다. 그 시청 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실망스럽다. 아니다. 충분히 국민과 소통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이 지역구 김병민 최고위원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아침에 기자님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 서울이 방송 다음 날. 예, 방송 다음 날 서울에서 출마하는 김병민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냐? 기자님들이 참 못됐어요. 못됐어요.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알면서 수도권에 출마하고 있는 당신의 입장은 어때 이런 걸 묻는 거였는데 예. 돌려 얘기를 잘했습니다. 일단은 본인 평가하길 잘했다. 관심을 얘기해보세요. 관심을 많이 끌었다. 관심. 예, 제가 시청률을 보니까요. 좀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밤 10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봤는데 11시 한참 넘어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좀 길었고 시청률이 8.6%. 8.6? 지상파 시청률이 요새는 잘 안 나와서 전체 지상파 시청률 순위 중에 2등을 차지했더라고요. 동시간대에? 예, 동시간대가 아니죠. 하루 종일 전체. 하루 종일? 네, 지상파 시청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2등, 8.6%로 2등을 차지했으니까 이 정도면 일단 국민들의 관심을 얻는 데는 성공했구나. 그 두 번째는 봤을 때 이제 평가를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들을 얘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들을 얘기들이 많았으면 이런 거 좀 자주 하지. 예.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듣고 싶은 얘기가 많고 사람들이 기대치는 더 높아가지 않습니까? 예. 꽤 오랜만에 하는 얘기였는데 좀 너무 아쉬운 건 아니었어라는 평가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싸우지 말자 얘기했던 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에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을 얘기한 것도 참 좋았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사람들의 뉴스가 축적돼서 여기 이 하나의 방송에 다 녹여내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국민들을 또 만족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KBS 대담이 부족했던 소통은 앞으로 좀 자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명확한 평가를 안 내리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길게 들었는데 뭔가 좋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평가 시청률이 좋았다. 시청률 좋았다. 네, 아니 KBS 정도. 사장의 입장에서는 시청률 좋았다. 그건 좋아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직원들한테 다 보라고 이제 공지했겠죠. 제가 볼 때는 저 스킬은 김병민 최고가 예. 일단 강북에서는 최고다. 애매하고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잘 피해가면서 분량을 딱 맞고 분량을 채웠다. 이쪽 저쪽에 대통령실에서도 크게 기분 지금 나쁘지 뭐라고 않은.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는 그 정도 기술을 야. 저도 방송을 같이 많이 해봤지만 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런 유리함은 제가 볼 때 김병민 최고는 맞아요. 거의 뭐 못 전국 따라갑니다. 달인이에요. 달인이다. 근데 그 저희 방송에 이제 출연했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요 방송을 앞두고 이제 이 KBS 이제 100분 그 대담의 시청률까지 이제 방송 끝나고 저한테 예측해 줬어요. 10% 넘을 것이다. 이건 공영방송 KBS 이대 10%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호언장담했는데 10이 안 넘었던 거네. 순간 청취는 뭐 10이 될 수 있었겠지만 요즘 지상파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종편에서만 MBN 출신이어가지고. KBS가 사장 바뀌고 시청률 뚝뚝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허나 우리 인재영입 위원장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 안 하게 되니까 참 마음 편합니다. 제가 말하고 그렇죠. 싶은 대로 말할 수 야당 있지 입장에서 않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네. 국민의힘 계실 때도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좀 노력했었는데 8.6%라는 게 사실 시청률이 잘 나왔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시청률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는 넘어야. 왜냐하면은 공무원들만 다 봐도 10%는 넘었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사실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다가 저는 졸았습니다. 그래요? 너무나 예상됐었고 예상된 것에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도 너무 예상이 되다 보니 좀 흥행에는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 관심을 많이 받았던 대담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라이브로 기자회견했으면 15% 이상은 분명히 시청률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라이브였으면. 라이브로 이제 멋지게 답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관련해서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도 이 대담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뭐가 아쉬웠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아쉬웠다고 하는 게 무엇이 아쉬웠는지. 그러니까 뭐가 아쉽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 아니죠? 그거는 하는 거야. 그거는 감사합니다. 당연히 아쉬울 수 있죠. 저는 아쉬운 게 아니라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시간 낭비, 공영방송에서 전파 낭비. 우리가 쉽사리 얘기하면 그건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 자체는요 준비 과정부터
맥이 다 풀렸어요. 라이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녹화를 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입장문 낸 것도 웃겨요. 뭐 짜여진 각본 없이 뭐 사전 질문이 없이 얘기했다. 녹화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생방송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공색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제일 듣고 싶었던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싶은데 없어요.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파에 좀 기대서 어릴 때 부친을 잃고 그 부친과의 어떤 연민의 정 때문에 부친과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좀 있었죠. 그거를 깔죠. 예.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엄청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할 수 없는 성정이고 또 박절하게 할 수 없고 대통령 배우자는 박절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다. 그래도 다 좋아요. 네, 다 근데 좋아요. 왜 받았어요? 그냥 그거예요. 왜 받았는지 그 부분은 해명이 없다. 그게 안 나왔죠. 주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주니까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받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서면 인터뷰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뭐 공감을 얻었다라고 국민의힘은 뭐 자평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를 벌었다. 매를 벌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더 큰 매를 맞을 수 있는 자락을 깔았다. 김경길 비대위원이 이제 지난 목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방송을 보고 앞으로 이제 남은 매는 우리가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어요. 많이 맞으라세요. 김경률 비대위원. 김경길 비대위원이 네네. 저희 방송에 이제 지난 목요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사과 충분했냐 했더니 이제 남은 사과는 우리가 대신 사과하겠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가까운 관계입니까? 두 분이 그렇게까지 가깝구나. 예, 뭐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 박 실장도 말씀 주실까요? 아니 저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벌써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이제 정책 부분 저출생 문제랄지 이런 부분 대답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현안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민 최고위원님이 따로 언급을 안 하셔서. 아까 혹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그거 싹 빠졌습니까? 중간에 모르겠어요. 편집한 걸 다시 프레임별로 보면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신 부분 중에 세 분께서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의 발언 중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재발 방지 예방에 관한 문제를 많이 했는데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건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문제 인식 이 여부일 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대응은 여기에 대한 이제 정치 공작에 관한 부분들을 당이 좀 세게 언급을 해서 그렇죠. 공작으로 볼 수도 있죠. 몰카니까.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가 많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가 중요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말하기 되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본인의 언어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해야 될 거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정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 좀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노력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아무도 말씀 안 주셔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그걸 좀 덧붙이려고 저는 질문이 있을 줄 알고 그걸 아껴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담을 국민들이 기다렸던 거는 그 명품백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신 사과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렇죠. 사과는 아니잖아요. 명백한 사과는 아니죠. 사과는 아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고요. 재발 방지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재발 방지 이런 거를 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제2부속실이 있었던들 효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유저의 문제예요. 영부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부인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받았잖아요. 영부인 바꾸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스템이 바뀌어도 영부인 자체가 그런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이 직접 나서서 저번에 허위 경력처럼 사과를 하시는 것들이 다시는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면. 근데 그걸 안 하면 또 모르는 것이죠. 저가 여권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강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정치권에 오래 계신 김병민 최고나 홍은하 의원님이나 서영주 대변인은 잘 어떻게 그러지라고 했을 텐데 여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사과는 어느 때 하냐? 잘못했을 때 하는 거다. 우리가 사과를 하면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러면 바로 야당에서 또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냐? 수사받아야지
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가장 첫 단계인 사과도 말을 못 꺼내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또 어쨌든 저는 그게 약간 검사를 20년 이상 정도 하면 그 한계가 그렇게 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혀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게 벌어졌다. 이런 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김명민 총 말씀 정치적인 배경이 지난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쌍특검 문제가 네. 최종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네. 제2호권을 행사했으면 그다음 이제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그다음 즉각적인 처리가 돼야 되는데 총선 때까지 그걸 이제 민주당이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메시지가 나오든지 간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게 쌍특검 문제랑 같이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허은하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개혁신당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만약 대통령 사과하면 그 대리 사과 아니냐. 그러면 사과를 만약 한들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는 아니지 않냐. 또 이런 방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 선택과 단어 선택, 예. 그 상황 설명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보시는 분들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짚고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기본 원론적인 내용들을 이끌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네, 허나 최고. 정치는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적 정치, 민주 정치의 관건은 사실 설득이거든요. 자기 생각만 표현하는 자기 표현이 민주 정치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 정치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시잖아요. 예. 그러면 왜 국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는 오해라면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에 대해 노력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죄진자가 되니까 수사받기 싫어서 이 표현은 하지 않겠어 하면서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전달하는 자기 표현은 민주정치는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담이라는 것이 녹화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은 국민의 목소리 아니면 국민의 질문을 하는 기자들과 대화해 주세요였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던지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또한 자기 표현만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설득시켜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용산,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 좀 보여달라는 건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 같다.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딱 해서 이제 명절 전에 깔끔하게 털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약간은 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게 약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이슈가 가라앉을 것이냐?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김병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총선 때까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정치 공세 고비를 놓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대로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가 나왔든지 간에 그 이슈는 촉발시켜서 나가겠죠. 근데 왜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는가, 즉각적인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는가, 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저는 도어 스태핑을 중간에 이제 그만뒀던 일에 대한 답변에 다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도어 스태핑 사실 되게 좋았잖아요. 그 대통령도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 기자들과 만나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저도 대변인하면서 매일 같이 있을 때 묻고 답했을 때 같이 호흡하면서 즐거워했고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도 같이 인간적으로 정을 좀 나누게 되는 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그 얘기만 뉴스가 되더라. 그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의 정책이라든지 부처 장관이 사라지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이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니 대한민국 있는 부처 내각의 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엉뚱한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이날도 언론에서는 많은 관심들을 이 김건희 여사의 백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그럼 도어 스태핑은 왜 그만뒀지? 외교 안보에 관한 문제랑 이 북핵 문제에 관련된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은 지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들의 저희와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국민들도 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합적인 내용에 대한 국정 운영 전반을 좀 설명하고 싶었던 대통령실의 의지 또 고민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현 상황에서 좀 약간은 여당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없다가
선거가 상황이 진행되다가 수도권 지지율이 여당의 답법 상태 계속된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여당 후보들이 다시 한 번 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병률 비대위원이. 본인이 출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아, 본인이. 예. 갑자기 거꾸로 쳐다보는데요? 본인이 출마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본인이 출마했으면, 왜냐면 예. 이거는 내가 출마한다 그러면 예. 전적으로 우리한테 불편하거나 불리한 이슈는 다시 한번 꺼내는 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선거의 자체가 ABC 기본 아닙니까? 아하. 그리고 제가 서용주 대변인 앞에 계셔서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말하세요. 죄송한데 옆에 있잖아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서용주 부대변인처럼 훌륭한 사람 컷오프 시켰네? 사천한 걸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공격 포인트를 삼을 수도 있는 면 아닙니까? 예. 싸우지 말라고 이제 국민들이 말씀드려서 가능한 한 공세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불편한 이슈는 가능한 한 조금 수면 아래로 놓고 아. 선거는 결국은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사고가 나거나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면을 파고드는 게 선거의 핵심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만약 출마를 하셨다면 그건 안 했을 그런 것이다.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다. 이게 지금 김병민 최고의 말에 답이 다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아하. 뇌세포가 움직이기 전에 피부로 알아요. 아. 피부로 알게 돼서 세포들이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하. 지금 딱 말씀 이 프레임 자체는 불리하다 무조건. 아하. 왜냐? 대통령이 일반적 국민의 음. 눈높이에서 음. 해명이 될 만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만 됐어도 뭐 왜 자꾸 그 백 가지고 언제까지 그래?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오는 자체가 불리하다는 건 이미 대통령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김병민 최고의 오른쪽 귀 세포가 반응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거는 전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총선이 오면은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자꾸 흔들잖아요.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다시 법카 스물스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공격 포인트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건 약속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권의 문제예요. 예. 왜 약속의 문제냐면 김건희 여사가 약속을 안 지켜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처음에 허위 경력 부분이 드러났을 때 국민 앞에 사과할 때 돋보이려고 허위 경력을 했다. 사실 인정했고 내조만 하겠다. 영분 역할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어기고 영분 역할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줄을 서시오. 줄을 서는데 줄을 서서 만나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마음을 좀 이렇게 독하게 먹지 못하고 이렇게 받는 것이죠. 명품백을.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이번 총선에서 본인이 나타나서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못 푼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걸 너무 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역구 분석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가오는 4월 총선 각 당의 목표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151석 정도 얘기했던 것 같고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총선. 광진의 승리를 아마 목표로 갖고 있지 않을까. 광진의 승리. 왜냐하면 캐스팅 보터 지역 그러니까 스윙 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진이? 그럼요. 한강벨트 얘기가 언론에서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런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을 때만이 수도권 120석이 넘는 곳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잡을 수 있고 그때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고 높은 1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4월 총선이 4월 10일이 됐을 때 성적표를 받았을 때 몇 석을 받았으면 그래도 선방했다.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으면. 한 석이라도 민주당보다 많으면 1당이 되는 게 목표겠죠. 1당이 되면. 물론 욕심 같아서는 과반 의석 얘기를 쭉 하고 싶습니다만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 막 180석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들 다 국민들한테 회초리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선거를 치러야 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집권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읍소하려면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을 갖고 1당이 되는 목표를 갖고 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플러스 1이라는 거군요. 거기에 핵심은 광진이다. 서영주 대변인 약간 좀 열정이 식으신 것 같긴 합니다. 자, 민주당 151석, 151석 가능합니까? 151석은 이제 겸손한 수치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목표들은 당연히 양당에 서로를 한 석 더 양당보다 앞서면은 그거는 뭐 승리의 요건이 되겠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가 평가하면
그냥 개헌 방어선이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100석 뭐 이상이겠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51석을 처음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151석을 겸손하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의 정권 심판론에 준하는 무능한 국정 운영 자체는 강서구 재보궐선거 수준의 어떤 격차를 예상해도 될 만큼이에요. 다만 이거는 60일인데 이 기간이 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떤 공천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151석이 되느냐, 그 미만이 되느냐 이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개혁신당 좀 굉장히 지금 3지대 안에서 뭐 연합 공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인 목표를 또 어느 선까지 잡아야 될 것이 여러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의 고민은 어느 정도 선이? 저희도 좀 100석을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는 뭐 교섭단체 20석 이상 하는 게 우선은 목표입니다. 교섭단체.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3지대끼리 어떻게 뭐 통합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3지대가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설 전까지 보면은 어떠한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그 각 당에 있는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제3지대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빅텐트를 했을 때 이것이 거대 양당과 다를 바 없는 자리 다툼이다라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이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정 안에는 답이 나오겠죠. 설 연휴 끝나면 결국 뭐 이제 내일쯤이면 국민들이 그걸 알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박성태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부적으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130석이 목표. 국민의힘이 맞죠? 130. 저 잘 모릅니다. 입 모양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130석. 130석. 네, 그리고 120석만 돼도 선전한 거다. 120석이면 이제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듣고 있었고, 근데 1월 초만 해도 이거는 쉽지 않다. 수도권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준 뭐 모습에서 상당수가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관훈클럽 토론에서 얘기했듯이 중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계속 손을 들었던 사람이 나중에 불출마하긴 했지만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 이수정 교수,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나름 중도 내부 쓴소리를 할 만한 분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중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전 약간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그래서 120석 정도 한강벨트에서도 일부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2월 중순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해요. 황진도 어쩔지 모르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속 친문 친명 갈등만 있고 오히려 친명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면서 더 한쪽 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쓴소리를 해도 내부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도 공천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마음에서는 강성 지지층 마음엔 더 들겠지만 전반적인 표심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들은 상당히 이전에 151석이 겸손하다고 봤겠지만 지금은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른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제 변수가 워낙 많아서 제가 의석수를 예상할 수 없고 근데 이제 지역구는 사실 힘들잖아요. 사실상 저희요. 지역구에서 어떻게 따낼 것인가 에 대한 것을 아주 심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비례를 어떻게 하면 많이 저분은 어떻게 하죠? 화장실로 좀 와주세요. 허은하원님이 지역구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돌직구를 날리시고 아니에요. 아까 저기 원내 교섭을 지역구로만 한다는 소리 아니었나요? 그러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을 많이 하면 저희는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례한테는 불리하죠. 지역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그 공천이라던가 지금 룰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원들이 모를까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병민 의원도 예전에도 단수였나요? 21대 때도?
그때는 퓨처메이커였죠. 퓨처메이커. 퓨처메이커로 가고 이렇게 계속 기득권이셨구나. 네, 보면은 이번에 퓨처메이커를 기득권이라고. 퓨처메이커도 우리 기득권이죠. 비례대표를 받으신 분이 기득권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조삼무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윤희숙 의원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뜨고 있는 분들 수도권에서 뭔가 이렇게 이름이 들려지는 분들 보면은 사실 비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기 어려운 곳이죠. 사실은 쉽지 않은 곳에 가서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용기와 소신으로 아마 도전해 보시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진짜로 친윤이라던가 기존의 기득권 분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단수로 지금 등록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뭐 힘든 지역이죠. 근데 이 영남 쪽 제가 이렇게 다 조사를 좀 해봤을 때 다 조사해 보니까 될 만한 분들은 다 혼자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단수로. 영남인데도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누군가를 돌리고 그리고 또 서병수 의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도 왜 갑자기 가서 싸워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나가서 살면 좋고 죽으면 하는 수 없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개구리들이 뛰쳐나오지만 살살 이렇게 삶아지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빨리 더 삶아지기 전에 나오시면은 나오시라. 어디로요? 자, 네? 얘기를 한마디만 제가 서머나면 아주 예의 바르게 모시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이 인재영입 위원장이시잖아요. 이재영 위원장. 지금 하시는 얘기는 국민의힘 내에서 어떻게든 이삭죽기처럼 누군가가 나와주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영남권에 가서 특히 대구의 살찐 고양이를 맞습니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을 요구한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기존의 국민의힘 구성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사달이 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탈을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달 안 났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선거가 촉박해지면 나가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받는 스트레스에서 내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에 신경을 쓰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선거에 나가는 정치인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국민들께 개혁을 통해서 평가받고 싶다고 만든 창당한 정당 아닙니까? 외부의 환경에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에 계셔서 소상공인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에 있던 엘리트들은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배지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가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저희의 목표대로 아마 20석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 스스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아야 시민들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양당의 기득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건 진짜로 민생은 알기는 알까? 이분들이 뭐로 지금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지는 알기는 알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김성태 전 의원이 지난주에 이제 컷오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다음에 분노 인터뷰를 했습니다.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당 공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추악한 완장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명을 거론했죠. 박성민, 이철규 의원인 이 두 분의 이름을 막 거론을 했는데 굉장히 셌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 발언 우리 김병민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언급한 사람들이 다 친합니다. 다 잘 알고. 박성민, 당내 있는 구성원도 웬만큼 다 잘 알죠. 지도부를 했으니까. 김성태 의원이 갖고 있는 불편한 심정이 뭔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강서 보궐선거 참패를 통해서 지난날 당의 어려움들이 또 배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서라는 지역의 중요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이 안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오랫동안 강서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아마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만약 보편적인 정서가 이어졌을 때는 쭉 순차적인 사람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누군가가
실력자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날 이렇게 막 여러 파동들이 있을 때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본인의 길을 명확하게 걷고 있는 사람이라 한동훈 위원장이 봤을 때는 좀 기분 나쁜 발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에 대해서 이기는 공천, 시스템 공천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차용하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실세의 손이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제가 수도권 선거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공천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줄대고 누구한테 잘 보여서 하는 그런 작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진 않는다. 박성태 시장.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딱 귀에 들린 게 그 표현이 귀에 들렸어요. 아는 사람, 신세진 사람, 은혜 갚는 공천 또는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한 공천. 이게 사각 끼는 공천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공천 안 하겠다. 이기는 공천만 하겠다. 근데 실제 정치권에 그런 게 많아요. 아는 사람, 지인의 뭐 아는 사람, 그다음에 공천을 통해서 신세진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준 사람을 뭐 공천을 준다든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안 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 신세진 사람 전 딱 할 때 누가 떠오르냐면 강남에 공천을 신청한 이용모 전 비서관이 떠더라고요. 대통령의 또 아는 사람의 친인척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본인이 철회했잖아요. 아니 그 어느 데 당에 따르겠다고 했죠. 당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당이 어떻게 할지는 잘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 캐릭터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 말 듣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실 이제 당 최고위원 그만두고 우리 당 비대위원장 누구 모실까 막 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 잘 모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수도권의 판을 한번 흔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필요하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병민이 한동훈을 민다. 막 이런 프레임 구도가 잡혀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토하는 당내 그룹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굉장히 정치적 공격도 받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이 필요한지 정말 열심히 설파했습니다.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제가 확실히 알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말씀하시기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구 말 듣는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딱 윤석열 대통령하고 닮았거든요. 닮았죠. 근데 술 안 먹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제로콜라만 드시는 윤석열. 그런 윤석열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 몸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고 저는 지금 보면은 그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제물로 삼은 거예요. 희생해라. 당 공관위에서.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김성태 같이 유명 플레이어도 우리 엄격한 기준에서 걸려들면 우리는 바로 아웃이다. 근데 김성태 전 의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아니 사면복권 당해서 공천까지 받은 게 그 강서구에서 대신 선거 뛰었던 김태우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케이스가 뭐가 달라요? 그다음에 최근에 댓글 조작 사건 실형받았던 서천호 저기 국정원 2차장 그분 사면받고 지금 공천 받았어요. 그런데 왜 김성태만? 그게 결국에는 제가 봐서는 김성태 전 의원은 자 당을 위해서 희생하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막 그 이철규 의원이나 당의 실세들하고 부딪히면 곳간에서 다른 거 꺼내줄 수도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김성태 전 의원님이 저랑도 이름이 같아서 박성태, 김성태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또 여당 그 국회 여당 반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주 뵙고 그랬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때 4대 악은 안 된다라고 한 게 있고 또 4대 부적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면복권이 돼도 이분들은 부적격이다. 사면복권이 돼도 했던 게 거기에 채용 비리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원래 따님 KT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한 대로 하면 거기에 걸리긴 해요, 김성태. 그러니까 다른 유죄 판결을 받고 사면복권 된 사람과 다른 게 그 국민의힘 내부 시스템상 그게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 시스템을 그대로 채로 정확히 건 건 한번 희생양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이런 항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A, B, C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걸음망에는 걸리진 않지만 뭐 막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또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공천 심사에 대한 나중에 컷오프가 됐든
이 자격 기준에 걸리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진짜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도덕적 기준을 엄격하게 높인 건지 아니면 특정 사람을 딱 찍어놓고 하는 건지는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서 자연스러운 평가가 이어지지 않겠나. 허은하 최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보니까 좀 그때그때 다른 공천 룰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때그때 너무나 다르게 하는데 좀 그래도 좀 잊혀질만 할 시간은 좀 주면서 말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지인이라던가 아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을 공천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용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뭐 지인이 아닌 건지 장차관들은 늘 만나셨을 텐데 아는 지인이 아니신 건지 그거 묻고 싶고요. 그럼 지금 이제 후보로 냈던 사람들은 다 후보 철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다 공천 주는 겁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실 텐데 왜 본인이 자꾸 그 어떠한 기준들을 말하고 룰을 말하면서 이게 사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또 이 용산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예. 계속 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바타라는 얘기를 듣는 거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말실수가 상당히 많으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왜 기자분들이 그걸 못 찾아내시는지. 너무 기사가 많아서 그런 건지. 큰일 나요. 요거 큰일 납니까? 그럼요. 방심위도 있고. 방심위는 예,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자, 인천 계양을 잠깐 가보면 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희룡 전 장관 두 분의 매치업이 거의 성사되는 것이냐. 근데 또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아버지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원희룡 장관의 고민은 뭔가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거나 혹은 당선 가능성이 좀 적어서 다른 곳에 혹시라도 갈 수 있는. 이미 건물 현수막까지 쫙 걸어놓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 원희룡 끝이다. 예, 장관 입장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가장 초창기만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이 인천에 가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이 카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원희룡 장관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근데 본인이 이제 선택한 거잖아요. 그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어려운 측면들을 겪게 된 것도 있죠. 예.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는 내내 대장동 저격수로 잘 알려진 원희룡 장관은 대선 국면에 네, 이재명 대표랑 1대1 구도를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꺼내게 되면 선거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예. 원희룡 장관이 착정하고 그 문제만 가지고 가면 방어, 수세적인 측면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인천 계양을에 묶여서 어떤 전국 선거 지휘를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갖고 윤석열 정부 비판도 하고 선거 전체를 끌고 가고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랑 붙으면서 대장동 문제를 끊임없이 해명하게 된다면 총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저 같으면 원희룡 장관도 본인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내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포지티브한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회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 또 한번 제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큰 승부수를 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성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뭐 애초부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에요. 예. 그냥 여기에 출마했다는 자체만으로 그리고 여기에 현수막 걸었다는 자체만으로 그리고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와 한판 붙는다. 그 자체만으로 그냥 본인은 차기에 예를 들면은 한 보수층의 한 서너 번째 대권 주자였으면 그래도 한 두 계단은 상승하는 거죠. 그건 노리고 간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뭘 아쉽다고 한 번 더 배지를 달고 싶거나 그러겠어요. 배지도 많이 달았고 도지사도 했고 그냥 아쉽다는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제일 아쉬운 건 한동훈을 넘어설 수 없다. 그게 본인한테 늘 안타까울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정치 경력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뛰어난데 하나 부족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랑이 부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받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미워하는 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꺾어서 내가 실력 발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원희룡 장관에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긴다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 본인은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뛰어넘는 보수층의 아주 1등의 그 대권 후보로 올라갈 공산이 크다. 이런 투자는 할 만하죠. 계양을 원희룡 전 장관에게 계양을이란 승패와 상관없이 비싼 값 딱지를 주고도 사야 되는 곳.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원희룡 전 장관이 절대 마다할 리 없는 그런 그림이겠죠. 근데 이제 그 출마 입장을 밝힌 이후에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뉴스의 중심에 또 이렇게 원희룡 장관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힘듦이 있지 않을까?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가 레이스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언제부터 나오냐면 본격적인 후보군이 정리가 되고 나면 여론조사가 돌아갑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253개 지역구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하나의 핵심 여기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직 후보 등록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출마할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등록을 하고 1대1 구도가 형성이 돼서 여론조사가 돌아간다. 선거 내내 여기가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만약 원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차기 대권 주자군에 지금 나오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한동훈 위원장 본인 스스로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원내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두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 원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원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스킨십이 약점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라면.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 이재명 대표를 꺾고 원내에 진입한다. 그럼 원내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대통령 선거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우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승부수를 걸지 않았나 싶은 거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만약에 온 힘을 다할 가능성 공산이 크다라는 거. 승산은 어떻게 보세요, 박 실장님? 승산은 현재 그림으로는 쉽진 않죠. 계약을이 제가 민주당 분 만나서도 물어봤는데 조금 너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쉬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리 원희룡 전 장관이 와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내부 분위기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초반에는 이재명 대표의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건 좀 너무 약간은 본인 현수막을 그렇게 또 저기 눈에 띄게 걸었더라고요. 보셨어요? 본인 현수막? 본인 현수막을 이렇게 원을 그려서 원희룡 전 장관이 용용자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말대로 이재명 대표 그 대장동 브로마이드를 걸 줄 알았더니 본인 거를 무슨 중국집 무슨 상표처럼 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홍보 전문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 있어요. 뭐 아이디어는 많이 잘 내시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소수 정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경선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네. 거기에서 지금 경선을 치르겠다고 기다리는 후보들이 있는데 너무나 돌이킬 수 없이 뭐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최고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 전체건데요. 전체건에 힘 없어요. 네, 저희가 인천 계양을 그 재보궐 때문에 같이 열심히 뛰면서 했던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두 분 경선해서 이기신 다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붙는 거지. 지금 후보들 많이 언짢을 것 같아요. 소수 정당이라 말씀드립니다. 현역 뭐 당협위원장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그분하고 같이 선거 뛰었어요. 질 줄 알지만 같이 뛰어드렸었던 분이시거든요. 같이 하셨잖아요. 열심히. 그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원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원희룡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다니까 사람들을 모은 당원들을 모은 그 지역 위원장이 있어요. 물론 원희룡 전 장관 얘기 그 전에 나왔지만 잘 보이려고 위원장한테 사람을 수백 명을 모아놔서 자 빨리 한동훈 위원장 파이팅도 해줘 막 그러고 했는데 단상에서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줄 때 우리는 원희룡이 있습니다 할 때 저는 이분의 심정이 너무 공감이 돼요. 자기가 모셔온 사람들에게 일단 화난 것보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나는 이 당 비대위원장에게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구나.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불쌍해 볼까? 그게 저는 제가 그 얘기만 들어도 제가 다 좀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천이에요. 사천이고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의 친소관계 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이렇게 모으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모아왔고 안 모아왔고는 이건 여의도의 언어지만 국민들은 사실 그걸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난 여의도 정치문법에 아닌 5천만 원 언어를 쓰겠다 얘기했는데 저도 여의도 정치에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당위원장 신년회 때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진 비대위 손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길이 왔던 게 우리 김성동 위원장. 김성동 마포울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애석하게도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런 당협위원장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하고 좋은 후보를 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그쪽에 법은 생각하지만 집중했겠죠. 저희가 그때 재보궐선거 나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분입니다. 지는 줄 뻔히 알면서 나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도 기억해 주는 것이 큰 정당으로서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에 헌신한 부분을 그럼요. 기억해야죠. 우리, 그러지 네. 않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에게 오늘 좀 잘 맞네요. 네. 헌신을 해왔던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분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잠시만요.